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 들어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들여다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가 있고 필사가 돼 있는 이 과정을 쫓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때문에 지침을 불법 변경했는지 보려고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에서 문서를 검색했고 어제 파일로 남아있던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표 시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 설명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면서도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겠다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록 내용입니다. 10월 20일 고엽제 전후에 10월 21일 통진당 해산본부 등 보수단체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 성명 날짜와 신문 광고 계획이 적시돼 있습니다. 모두 예정대로 실행됐습니다. 사흘 뒤엔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비판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데 역시 적힌 대로입니다. 집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국민을 갖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참 옳지 못하다. 앞선 9월 30일엔 KBS, EBS 등 공영매체 동원도 강조합니다. 이후 KBS 메인 뉴스의 관련 보도는 2건에서 36건으로 급증했다고 KBS 새 노조가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왜곡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화이트리스트,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죠. 11월 회의록에선 어린이 위인전의 좌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질타합니다. 전태일, 채 개발화 등이 소개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교과서가 VIP, 즉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지만 청와대 대신 교육부가 진두지휘하라는 지시도 확인됩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무대 뒤에서 총지휘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은 피하려 한 겁니다. 5.18 당시 군이 작성한 상황 일지입니다. 당시 군은 광주 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라고 적었습니다. 5월 20일 밤 11시 화염 방사기와 소총에 별도로 장착해 탄환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높이는 유탄 발사기 M203 등으로 폭도를 제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511 분석반은 이 부분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고쳐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7공수여단이 수류탄과 대전차 로켓인 66mm로 TNT 등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탄약 소모가 과다하다며 아예 종류와 수량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작전 초기부터 진압이 아닌 사실상 대량 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이라는 문건에는 무장 헬기, 불확실한 표적의 공중사격 요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강력한 공중 화력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됩니다. 군은 최근까지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보안사는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공식 문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오랜만에 일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줄여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베 폐지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베 폐지 청원이 결정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검색어랑 연관이 있어요. 검색어에 계속 일베 검색어에 보니까 사촌,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명절에 가면 친척집을 가잖아요. 이 친척집을 가면 꼭 자고 있는 뭐 사촌 누나나 동생의 모습을 뭐 일배 형상 그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그런 식의 인증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로는 뭐 이제 우리가 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뭐 성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이트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배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타인의 몸을 그렇게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일베라는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신고하면 자기들이 이 일베 회원 특성상 조금 쫄지 않을까요? 이게 일베가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일종의 저는 풍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베라는 것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건 배설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일베가 정말 사라져 버려. 그러면 그 각종 게시판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끼리 또 어떤 다른 커넥션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든 포탈에다가 어떤 뭐 카페를 하나 열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형태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베 애들을 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해커들이 여기를 뚫으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게 못 뚫는데요. 그러니까 해커들 중에서도 일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그거 아니고 방화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럼요, 국가기관인데. 그래서 예전에 딴지일보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거를 캡처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말고 예전에 일베를 누르고 일베가 화면이 뜨는 것을 캡처를 쭉쭉쭉쭉 했는데 그거 하나가 딱 걸린 게 국정원 홈페이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를 들어가는데 국정원 홈페이지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자료로. 그래서 일베는 국정원의 하부 조직이다. 국정원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트위터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자칭 그 해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대요. 그럼 국가기관 맞네. 야, 포탈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 자체의 트래픽이라고 하죠. 방문자 숫자가 정말 좀 국가적인 규모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치관이 없는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일베한다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좀 지들 마이너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처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베를 의심하는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명박근혜 국정원에서 만든 사이트가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양보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일베의 회원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절대 반지, 절대 시계를 준다거나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쓰임새로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돌리기 위한 사건이 나는 것도 일베고 특정한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을 털어준다거나 하는 그 느낌도 일베가 하는 짓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뭐 전에 뭐 소란 내시 때문에 얘기했지만 그건 약간 좀 성인들의 문제 같은 것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베 같은 경우는 정말 초등학생부터 정말 폐륜적인 그런 주제를 갖고 상당히 뭐랄까 좀 저질 컨텐츠가 올라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청원하신 분들 그 의견대로 일간 베스트를 법적으로 걸려면 걸 수 있어요. 어떤 미픈 양속에 뭐 반한다거나 이런 걸 걸어서라도 이 사이트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일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홍준표 같은 자들도 보면은 성향 자체가 일베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의 그 인권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이트를 어린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들락거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죠. 혐오라는 감정을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의 하나라고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이렇게 계속 스스로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일베 같은 곳에서 봤던 컨텐츠가 다루고 있는 혐오 표현들이나 이런 혐오 감정 자체를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일베의 그 유저 수가 지금 꽤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형적인 일베 유저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저도 한번 그래서 가입을 하려다가 좀 이게 막 마지막 버튼 누르기가 되게 너무 찝찝한 예, 거예요. 예. 내 그렇죠. 정보가 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입은 하지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베 하면은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각종 모욕하던 거 생각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 그때 폭식투쟁 그런 것도 다 일베 쪽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예, 예. 나오는 것만 보면 그 뒤에 다 국정원이 있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위원회 여기에서도 한번 다뤄봄직한 곳이 저는 일베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청원이 들어가서 청원 숫자가 20만? 20만이 돌파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백악관하고 약간 비슷한 시스템인데 청소년 범죄자들 처벌 강화 여기 30만 정도가 청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민정수석하고 뭐 시민사회수석 또뭐 장하성 정책실장인가 이분들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것엔 답을 해주더라고요. 조국 수석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법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계도 이런 게 먼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일베가 지금 사회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폐악 사실은 그게 범죄행위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를 지나쳤죠. 일베 자체를 폐지하는 거 이전에 그 유저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안 되는 어떤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이. 일베들 논란 뭐 지금 최근 몇 년 만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문 대통령 참수 부대 모집 논란이 가장 컸었죠. 참수 부대요?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죠. SBS나 KBS, MBC 등의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으로 올리는 것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촌 이거는 사실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지인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완전히 그 신고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베가 오늘의 유머라든지 여기 대항으로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꽤 커진 대형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일베가 갖는 이 부정적 이미지 원래 목적이 뭔지 난 궁금해요. 처음에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어떤 레지던트 과정에 있던 의사가 취미생활로 인터넷에서 있는 게시물들 중에 그 재밌는 걸 모아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걸 다른 게시판으로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져서 이제 회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걸 기업화 시켰는데 폐륜적인 컨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 운영자가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게 돈이 되니까 폐쇄할 수도 없고 그냥 운영하자니 자기 신원이 노출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른 업체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는 지금 이 그 일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혹시 이름이 KCIA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UBH라는 회사고요. 대구에 있습니다. 그 킹덤 오피스텔이라는 데 봉모동에 있는 회사고요. 이성덕이라는 대표이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때 왜 그 일베 사이트의 건물이 또 뭐 국정원과 연관이 있는 건물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국정원 일베의 관계성을 한번 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국정원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국정원이 일베를 운영했다는 이런 방식의 의혹이 아니라 일베라는 사이트를 일종의 기지 삼아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출발 지점처럼 활용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때 그 김하영 댓글 개입 사건 있었을 때도 그때 일베 사무실이 있던 그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 국정원이 일베를 안 만들었을지라도 스멀스멀 자기 거화했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계속 튀어나오는 증거들에 의하면 우리 어버이연합 회원 할아버님들 같은 분들한테 국정원 직원이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줬대요. 카톡하고 이런 거를. 그래 깔아주고 조작돼 있는 가짜 뉴스들을 회원들한테 쏘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들이 그거 뭐 읽고 다시 누구한테 전해주고 이거 사실 우리가 의심했던 게 이 노인네들이 이게 쉽게 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동 전송해주는 기능을 설치를 해놨대요. 노인네들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보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전화번호 있는 카톡으로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중간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PC가 되는 거지. 할아버지들 스마트폰이.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거를 아마도 계속 관리를 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국정원 같은 아주 첨단 조직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가 보안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일베하다 걸리신 분들이 있었죠. 국회에서. 김진태.
박근혜도 뭐 일베를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의 절대 우세.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뭐 좋게 표현하면 꼰대 정당,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수구 적폐 정당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 패잔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달콤하지. 그쪽에 가서 우리 김진태 뭐 전두환 땅크 뭐 그런 찬양 일색의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가벼운 거죠. 거기서 김진태가 무슨 악행 막말 딱 하고 나면 일베에 가면은 우리 김진태 의원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게 올라오면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달콤한 유혹 같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베화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아무리 그게 무슨 뭐 정치 보복이네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식에 반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런 유혹은 빨리 뿌리치고 내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고 뭐 정권을 빨리 가져오고 싶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혐오를 조장하고 뭐 반인륜적인 컨텐츠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요. 민주 진영에 있는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김여진 씨하고 문성근 배우 그 합성 사진 같은 그런 저급한 거 있죠. 그 자리에다가 이명박, 박근혜 얼굴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하하는 그 포스터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도 같이 조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박근혜, 이명박 얼굴을 넣을 수 있냐고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그런 정도의 어떤 저급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베를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를 한 사람 자체를 고발하고 처벌하는 거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대요. 지금도 가능한 거죠. 그런 처벌이. 그 게시물 올리는 사람이 사촌 그 여동생이나 누나들 신체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즉시 처벌을 하면 벌금 1,000만 원까지 줄 필요도 없어요. 벌금 500만 원씩만 때려봐요. 걔들 부들부들 떨걸요? 돌아가지고.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나와도 부모님이 와서 무릎 꿇어요. 분명히 이게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거는 세월호 아이들 오뎅. 예. 그것도 일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심리학자가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느낌이 아마도 심리전단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심정 같으면 법이 없는 나라 같으면은 예. 그런 자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고요. 예. 얼굴을 땅에다가 놓고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싶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인륜적인 그 사상과 범죄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총기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총기 소유하게 되면 다 죽어요.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런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 그 팟빵 게시판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악플 달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악플이 이런 악플은 있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을 막 욕했더니 국민의당 지지자가 와서 욕하는 경우. 그 뭐 정당한 자기 방어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시장 이렇게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또 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일베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얘 일베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예. 연매도 있죠. 그 느낌을 보면서 일베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부정적 이미지가 이제 하나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정말 찌질하고 못나고 이상한 새끼들은 다 너 일베한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사이트가 민주주의 원리로만 따지면 홍준표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로만 따지면 자연히 도태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관점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면 그런 패륜적인 사이트는 저는 그게 불법성이 아니라도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사공조 같은 거 해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닷컴에서도 그거를 안 받아준다는 저는 생각을 안 들거든요. 근데 없애는 방법과 아까 말한 그 나쁜 짓을 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같이 하고 아니 일개 국가의 정당도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해산시켜버리는 그런 국가에서 말이에요. 사이트 하나를 불법성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빨리 청와대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청원에
숫자를 20만까지 늘리면 20만 맞죠? 네. 늘리면은 분명히 청와대의 핵심 담당자이신 수석들 중에 몇 분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명절 한 주 쉬고 나오신 우리 손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월호 엄마들, 특히 기억저장소 엄마들 나오셨고요. 명정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절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그 세월호 사건 같은 유가족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벌써 8번째 명절이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때 며칠 전에 나간 방송에서 4.16 기억교실에서 시민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인데요. 이게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주로는 프로그램상 수요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저녁 시간대라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늘어두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집 기한이 10월 25일까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싶다, 이분들이 만든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31-410-0416 4.16 기억저장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16 기억저장소 후원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4.16 기억저장소, 그리고 031-410-0416으로 또 역시 전화 주시면은 후원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참사의 유족분들이 민주시민교육, 주로는 이제 안전교육, 안전할 때 무슨 사고가 나면 대피해라 이런 거,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인문학적인 도찰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어쨌건 어렵게 만든 자리니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저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19번째 시간. 지금까지 언딘을 총 몇 회쯤 했죠? 한 10회. 오늘까지 7번 했고요. 네. 그 시즌 1에는 4번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어떻게 됐건 간에 오늘은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언딘 최종회. 자, 오늘 순주님이 해주실 이야기들 주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언딘 그 직원들 급여 받은 거, 현장에서 일해서 받은 돈에 대한 급여 금액하고 세월호 가입되어 있는 보험 관련돼서, 그리고 그 언딘이 이제 그 인형을 포기하고 나서 해경들이 이제 작성했던 서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그 언딘 직원들의 급여 이제 총 청구 금액이 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86일 정도 됐는데, 그 뭐 김천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사에도 나왔어요. 86일 정도 일한 걸로 해서 일당이 이 사람이 203만 원 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했었죠, 이 사람이. 86일 일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 청구를 한 내역이 있고, 장병수 이사 같은 경우는 일당이 이제 137만 원이었답니다. 일당이요? 일당이 203만 원. 월. 일당. 네. 그래서 86일 일해서 1억 7천만 원. 예, 그리고, 예, 장병수 이사 같은 경우에는 86일 정도 일했는데, 이 사람이 일당이 137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예, 1억 1,700만 원. 처음 시작부터 말문 막히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어이가 없어요. 실제 청구 금액입니다. 그래서 언딘 직원들만 급여 청구한 게 16억 원이라니까요. 그 네, 100 며칠 동안? 예. 그 양반들은 그냥 배 위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그죠. 86일 동안 이제 바지선 위에서 이제 일했던 거
일당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현장 기사도 있고 챔버 운영 기사도 있고 기술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제목은 그렇습니다. 직책이나 이제 맡은 업무들은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당이 매겨졌고 이제 청구 금액이 이렇고 이사 하득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박영모 이사도 마찬가지고 19일 정도에 일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일당이 136만 원 해서 2,600만 원 정도 19일 일해서 2,600만 원을 벌었답니다. 대리 김성범 대리 같은 경우에 일당 역시 136만 원에서 17일 일했는데 2,300만 원 정도. 뭐 이 사람이 설계 도면 정보책이나 뭐 일을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차장이나 뭐 이사 뭐 대리 이런 일반 직원들까지는 다 일일이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일당을 청구를 한 게 총 16억 원 청구를 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박승도 그 금호수중개발 대표 있잖아요. 이 사람 일당도 같이 청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현장에 85일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일당이 137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1억 1,6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급여로. 그리고 이대권 유성수중개발 대표 이 사람이 그 공호영잠 수사가 소속되어 있는 군안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람도 침몰 현장에 계속 상주를 했다고 해서 급여를 85일 일해서 일당 137만 원 해서 똑같이 1억 1,600만 원 정도 청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협력업체 사장들의 월급까지 챙겨줬던. 이렇게 이제 지급이 청구된 내역이 있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외에 추가적으로 좀 뭐 연결된 내용은 아닌데, 인양 관련돼서 말씀드릴 진술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14년도 7월 29일날 박종철 수색구조과장의 광주 지원 진술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최성한 차장하고 같이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그 인양 그 작업 체계도에 해경이 주관하고 해수부가 지원하되 언딘이 인양업체로 못이 박힌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경위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는 이미 언딘이 선사와 계약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계약을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사랑 먼저 계약된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말 미열하네요. 그거 알고 보면. 말장난하는 거죠. 사실은 질문의 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선정이 됐냐. 그렇지. 그게 질문의 요지인데. 예, 그렇죠. 근데 선사랑 계약이 된 업체고 얘가. 그리고 주도적으로 수색구조. 그리고 인양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민간 부분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언딘하고 회의를 하고 언딘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시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저로서 인양업체를 왜 언딘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의자가 수색구조 과장이죠. 얘 직책이 자체가 구조하고 뭐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과장으로서 통상 군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임명구조가 끝난 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장인 등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거쳐 군안업체가 선정된다는 절차를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절차가 생략된 채 언딘으로 군안업체가 지정되어 이와 같이 인양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냐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5월 초경까지 무조건 빨리 인양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정부와 청장님, 차장님의 지시 때문에 인양 준비 외에는 인양업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자기는 못했다고. 독촉을 했나 봐요. 빨리 인양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언딘이 국내 그 최고 업체인지 아니면 최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은 어떠한지 등의 다른 업체랑 혹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냐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와 견적을 비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근데 실제 해경은 다른 업체랑 비교해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2014년도 4월 24일 날 구조군안 업무 1일 실적 및 계획 보고라고 해서 목포에는 언딘 그 인양 사무실에 파견되어 있는 정욱환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욱환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박종철한테. 그러니까 박종철이 이 보고서는 정욱환이 언딘의 연락관으로 넘어간 후 작성한 최초의 보고서로 자기가 기억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총리실 장관, 청장, 차장 등 할 거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양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했고, 저는 계속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실정이라든지 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향후 보고를 위해서라도 활용하기 위해 정옥환에게 이 같은 문서를 만들라고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장관이라고 하면 해수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인양 준비를 끝내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이게 24일이에요. 세월호 침몰하고 일주일.
예, 그때죠.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그 서류를 좀 보면 이게 4월 24일 날 오후 3시쯤에 지금 선체 인양 관련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국무조정실이 이제 그 총리 산하죠. 작성된 문서가 있는데 그 국무 1차장 당부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좀 보면 사전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초기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치명적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액션 플랜이 마련되어야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므로 총괄적 기본 계획 신속 수립 필요. 그리고 민관군 합동 선체 인양팀을 구성,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면서 유기적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 그리고 민간 부분의 국내외 권위자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체 인양 방식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 확보라고 써 있고요. 별표해서 인양 초기에 즉시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리 가능한 작업을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해서 4월 25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서류가 작성이 된 내역이 있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좀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일주일 만에 열흘도 안 된 시기에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 거가 참 저는 어이가 없는데요. 네. 거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네. 인양 계획에 대해서 정당성 또 뭐라고 그러셨죠? 신뢰성 확보. 신뢰성 확보 이거는요. 공문서에 이러한 말들을 쓴다는 거는요. 미리 이게 정당하고 신뢰를 받지 못할 거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나오지 않게 준비 잘하라는 예. 얘기죠,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정권의 핵심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냥 네.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분위기가.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 4월 24일 날 이제 구조군안 업무 일일 실적 보고 계획을 보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보증을 요구했던 거 말씀드렸죠. 그 언딘이 해수부 장관하고 그 면담을 했을 때 보증을 해달라고 했어요. 청해진 해운이 아무래도 불안하니 예, 자기 그 군안 비용에 대해서 보증을 해달라고. 근데 그 내용 이외에 그 한 가지 더 요구를 한 게 자기네들의 그 독보적인 지위를 요구를 했어요. 24일 날이고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해수부는 언딘이 국내 중소기업이므로 제가 방금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걸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본 등 선진 그 기업 제휴 등으로 언급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같이 제휴해서 인양을 하는 방법을 언급했으나 원진 측의 반발과 설득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술한 내용이 뭐냐면 그 군안 그 독점적 그 계약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시 김윤선 차장이 장관을 면담해서 자신들의 지위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외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검사가 다시 해수부에서 공공연하게 언딘의 단독 작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의견 제시는 있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공론화는 되지 않았다고. 얼마나 해경이 싸고 돌았겠어요, 그죠? 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설득을 또 열심히 했겠죠,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공론화는 안 됐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딘의 반발과 설득으로 이해했다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문구상으로만 보면 언딘 측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항만국장 등이 이를 믿어준 것으로 생각이 된대요. 믿어줬다고요? 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 중소군안 업체가 자기가 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랬던 거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랬던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믿어준 것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24일이면 한참 이제 그 전국에서 달려온 민간 잠수사분들께서 침몰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막혀가지고 계속 인터뷰도 하고 비난 여론이 점점 언딘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못 들어가게 막느냐 하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 참고 이제 그 군안 실적 1일 보고서에 참고 사항으로 적어 놓은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딘 측은 최근 다이빙벨, 이때 이제 다이빙벨 들어왔다가 막혔을 때예요. 예, 다이빙벨 관련 기사 등 언딘에 대한 비난성 기사와 인터넷 악플, 악성 전화 등으로 대표 이하 전 직원 모두 크게 동요하면서 사업 철수까지 언급을 했대요. 그럴 리가. 네, 근데 언급이라고 써 있고 해경 측에서 언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 역할을 하여 업체에서 사업 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비난하는 거 해경 니네들이 좀 잘 좀 커버 좀 해.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 얘기죠. 인양 작업 잘할 수 있게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니까 니네가 좀 알아서 커버 좀 해줘. 라는 요구를 했다네요. 언딘 측에서.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딘 측의 요구사항이라고 박종철이 이제 진술을 했고요. 당시 언론에서 해경과 언딘을 묶어서 24일부터 언딘에 대한 뭐 해경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했던 것으로, 그래서 단순히 언론 대응에 대해서 당시 5월 초순경까지 인양 작업을 끝내는 것이 지상과제였대요. 그렇게 진술을 했네요. 예, 5월 초순경까지 인양 작업을 끝내는 것이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크게 신경을 못 썼다고. 그 지금 세월호 이제 제2기 특조위 만들어지고 네.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네. 예를 들어 언딘과 해경 간의 특혜 의혹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보면은 네. 어떤 관계길래 특혜를 줬으며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전혀 다른 몸뚱아리인데 네. 그냥 뭐 특혜를 준 건지 친분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 더는 정말 깊숙하게 서로가 관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차명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 거고, 거기에 세월호 제2기 특조위가 밝혀야 될 여러 가지 진실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착 관계가 제대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언딘 관련자 누구 하나 구속된 사람 없으니 예, 그걸 좀 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이제 뭐 악플에 대해서 해경 보고 대응을 좀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를 당당히 했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선체 인양 추진단 운영 그 방안 검토라고 해서 4월 25일에 해경에서 이제 그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요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선체 인양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게 선체 인양 계획, 일정 계획 수립 등 선제 대응을 통해서 수색 구조에서 인양 국면 전환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수색 구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유가족들이 언제 인양을 해달라고 할지 모르니 그때 언론 대응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국면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난 여론 사전 차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게 필요하대요. 비난 여론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라고 적어놨고, 예, 그다음에 해경, 해군 그리고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라고 나와 있고, 기본 계획 이제 수립, 그 대회 뭐 발표 방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니까 인양 관련돼서 뭐 인터뷰하거나 이런 걸 좀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미리 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선체 인양팀 직속으로 실무자 운영, 그 실무 자문단 운영이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 이미 예, 세월호 침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이미 그 인양 해경들이 하면서 뭐 카이스트에 누구 교수 데리고 와, 그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적어놓은 계획서가 25일 날 해경이 작성한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 그 해경의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그 현대보령호랑 이제 언딘 리베로 관련돼서 재원표를 그러니까 쭉 이제 작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작성 경위에 대해서 검사가 물어봤어요. 박종철한테. 그러니까 그 신광일 경감은 그 전회 자기가 그 신광일 경감이 진술했을 때는 그 해경 차장 최상환이죠. 해경 차장이 2014년도 5월 초순경 수색 구조과에 전달하길,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리베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라. 는 지시를 전달하였고, 예, 그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제 진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차장님하고 국장님이 현대보령호랑 언딘 리베로의 장단점을 해서 정리해서 재원을 비교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점점 5월 초순경이면은 그게 달할 때죠. 언딘에 대한 비난과 해경의 이제 유착이, 그러니까 그걸 좀 무마를 시키려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차장이 리베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7일 만에 온 거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니까 이게 장점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납득이 될까요, 국민들이? 7일 만에 도착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였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런 구조는 자기들이 실력이 있고 그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범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여론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만 주로 급급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찔리는 게 있을 때. 네. 뭔가 찔리지 않으면 그 자체를 안 하고 묵묵하게 해내면 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를 굳이.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면,
그 해경 별 문서를 다 이제 해경이 만들었는데 또 하나가 국내외 군안업체 현안 분석이라는 문서도 작성을 했어요. 해경에서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면 국내외 그 쌀비즈 동향이라고 해서 우리 왜 전에 국제군안협회 뭐 언디니 국내 유일 뭐 ISU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군안할 수 있는 유일한 뭐 자격이 있는 업체다. 처음에 해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언디니 인양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국제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그런 협회가 아니고 단순히 업체들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그런 이익 협회인 거죠. 그 뭐 이익단체죠.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협회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예, 해경에서. 그러니까 왜 그 공식 인증 뭐 비슷하게 해서 국가기관이나 되는 맞아, 것처럼. 맞아. 그래서 자격이 인양할 수 있는 자격이 언딘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제적인 군안 작업은 국제군안협회 이게 ISU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닌데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대요. 보통 군안 작업이. 그래서 협회 가입은 회사의 재정, 실적 등을 평가해서 이제 함께 이제 그때 회원이 추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회원 추천이 필요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ISU에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30여 개국, 60여 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 언딘이 가입을 했다고. 예, 그래서 국내의 군안 업체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수중공사 등을 주로 하고 군안 작업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어 기술력 축적이 쉽지 않음. 그러니까 별로 기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언딘 말고. 근데 그 군안업체 언딘의 경쟁력을 검토를 했대요. 그래서 써놨어요. 경쟁력 검토라고 해서 국내 주요 군안업체는 88수중, 뭐 알파잠수, 여기 이제 이종인 대표님, 그리고 금호, 코리아 유성 등이며 언딘은 최근에 부상하는 신흥업체로 타 업체의 경쟁 대상이 되고 있음. 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어올리네. 예, 경쟁 대상이 되고 있음. 그리고 특히 언디는 해외에서 수중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군안 및 수중 작업 업체로 성장 중. 해외 어디? 그리고 국내 업계에서는 88수중, 알파잠수, 언딘을 메이저 업체로 분류를 하면서 4년도에 설립된 언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로 평가. 가로 열고 관계자 전원 가로 닫고. 이거를 보는데 이거 해경이 만들어 놓은 서류가 아니고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건데요? 네, 이거 언딘 홍보 브로셔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언든 홍보 브로셔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뭐 이 음모를 떠나가지고 네. 이정인 대표가 그 다이빙벨 싣고 알파 잠수에서 내려갈 때 얼마나 걔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판 다 깔아놨는데. 예. 보령호도 막고 있는데 다이빙벨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쵸.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언디는 어떤 회사인가? 그래서 물음표 딱 쳐서 홈페이지의 내용 요약. 이라고 해서 쭉 적어놨어요. 뭐 산업 전문 잠수사 뭐 60% 이상을 비롯해서 총 74명의 정규직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 굳이 계속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띄워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세월호 참사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언딘을 위한 사고였다. 이 관점으로 들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2014년 5월 9일 날 언딘의 박영모 이사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한 부분은 구호 군안 업무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호는 선박이나 선박 관련 장비에 대한 것. 구조 업무는 정부가 실비만을 제공할 뿐이고 군안 업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친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구조 업무는 없었고요. 구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실비만 준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구호와 군안인데 구호는 하지만 군안을 할 경우엔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다. 그걸 좀 비약시키면 딱 그거잖아.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살아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애초에 이 구조를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 구호 군안만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분노하시겠지만 그 속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어야만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언딘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구호에 구조가 포함이 된다는 거를 알 텐데 그 사람이 김영모 박영모 이사는 구조는 따르고 구호 군안은 따르고 그러니까 구호 군안은 장비에 관한 거고 구조는 사람에 관한 거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말장난을 하실까? 아닌 걸 아실 텐데 그렇죠. 예. 구호에 구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방금 이제 뭐 푸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언딘이 아니었으면 바지선이 당일날 배치가 됐겠죠. 침몰 현장에.
예, 언딘이 아니었으면 바지선이 당일날 왔을 거예요. 민간 잠수사들 당일날 바로 투입이 됐겠죠. 그렇죠. 언딘이 아니었으면 더 이상 가라앉자 계약 고정했을 거고요. 네, 그렇죠. 선수를 고정할 수 있었겠죠. 예. 언딘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이걸 막은 게 해경이니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언딘 말고는. 예. 언딘이 많은 시신을 인양해야 되는 구조였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안업체 현황 분석 이외에 언딘 특혜 의혹이라는 자료도 만들었어요. 해경이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발이 저리다는 증거, 방금 이제 푸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발이 저리다는 증거인데, 해경에서 이제 작성한 언딘 특혜 의혹이라는 자료를 좀 보면 역시 언딘 회사 자료라고 해서 개요, 뭐 정규직 74명, 뭐 자본금, 자산,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업 내용에 군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얘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해경도 뭐라고 써있냐, 오프쇼. 해양 구조물 유지 보수. 원래 이제 수중 잠수 산업잠수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사하고 안에서 이제 뭐 용접하고, 그러니까 그 해양 구조물 유지 보수, 신생 재생 에너지 개발 시공, 해양 엔지니어링, 그리고 해양 장비 산업. 군안이 없어요. 해경이 적어놓은 자료에도. 근데 이제 군안을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보유 장비로는 뭐 언디 리베로 뭐 적어놨고, 다이빙 시스템, 이건 뭐 감압 챔버 4개 아닌데 4개라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ISU에 대해서, 국제군안협회에 대해서 상세 설명까지, 뭐 성격이 어떻고 가입은 어떻고 회원사가 어떻고까지 적어놨습니다. 그게 가입돼 있어야 공신력인 회사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초반에 요 언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그 깔아놨고요. 그 뒤에 이제 질문 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질문해놓고 밑에 답을 달아놓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Q&A. 네, 맞아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언딘가 계약에 체결이 됐던 내역이 혹시 뭐가 있냐고, 해경이. 그러니까 그 제가 전에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8 금양호 선체 수색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어요. 이런 계약이 있었다고. 근데 뭐 공식적인 행사에서 만난 사실은 자기네들은 없다고 적어놨죠. 근데 요 98 금양호 선체 수색 계약을 했을 당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이 당시 인천 해경서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98 금양호 이제 유가족 대표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처음에 이제 그 군안업체를 선정할 때는 언딘은 아예 이제 없었는데 불쑥 갑자기 나와서 해경이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언딘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었죠. 5억 원 계약해서 시신 수습도 못하고 인양도 못하고 4억 5천만 원 받아갔어요. 부유된 시신 2군가 수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시신 수습 못한 그 시신도 배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냥 인양을 포기했어요. 언딘이. 다이빙벨까지 뭐 넣었는데 그때 뭐 줄이 짧아서 닿지 않아서 막 끌어올리고 뭐 쇼를 다 했나 봐요. 근데 요런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4억 5천만 원 지급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그 언딘가 군안업계에 다른 업체들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적어놓기를, 뭐 그 언딘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제군안협회 가입됐다고. 그래서 여기 또 적어놓은 게 그 타이탄 등 30개, 그러니까 대형 세계적인 군안업체 이름을 딱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협회라고. 희한한 사람들이야. 후광 효과를 그렇게 노리고 싶어. 알고 보면 그것도 별거 없고 저것도 별거 없고 계속 그런 식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 한참 저희가 한참 말이 많았던 게, 사고 첫날 언딘에게만 순환구호 종사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서면에 의한 종사 명령을 발급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통신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종사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순환구호 종사 명령은 업무 협조나 방송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언딘한테만 종사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 4월 그 16일 날 세월호 침몰하고 있을 때 VHF 교신으로 해서 그 어디 뭐 어선들 다 와서 빨리 어디 조도 어디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그거 지금 방송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도 했다고. 언딘한테만 준 게 아니고. 그 골 때리는 놈들. 예. 그리고 언딘한테는 특별히 전화가 가거나 팩스가 가거나. 왜 그 TRS 공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굳이 뭐 전화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장비 등 일시 사용을 위해서 순환구호 종사 명령을 4월 16일 날 대형 뭐 크레인 보유 기업 등에 대해서 연락을 했죠.
그 해상 크레인을 불렀어요. 해경이 군안을 위해서. 사고 날 예정이니까 TRS 듣고 있는 언니는 빨리 와라. 그거잖아. 네. 그래서 뭐 종사 명령을 언니한테만 내렸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언딘과 천혜진 조선소의 순항 구호 명령을 발령한 이후 여기 제가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잠수 챔버, 공기 압축기, 수면 잠수 공급기 등 안정적 수중 작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순항구호 전문 바지인 언딘 리베로의 순항구호 종사 명령을 발령. 이거 장비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깡통 예, 바지선이었죠. 그쵸. 근데 뭐 국내 유일하게 그래서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맺은 계약에 인명구조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해경은 계속 그 국가에 대한 국가가 그 인명 구조를 하고 인양은 뭐 업체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체 인양 등에 대한 계약이며 인명 구조에 대한 계약이 아님. 근데 들어가 있죠. 구호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조, 구호 포함, 독보적인. 이게 여기서 적어놨어요. 군함 구호 용역 및 기술 지원 일체에 대한 계약이라고. 인명 구조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렇게 말장난을 해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 포함이 안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게. 그리고 뭐 현실성이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뭐 이러면 해경이 개입을 했다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청해진 해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거래를 했던 인양업체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언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인양업체를 돌려보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 어떤 뭐 압력 때문에 혹시 돌려보낸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질문에 뭐 이와 같은 계약은 현실성이 없는 계약이므로 해경이 개입했다는 것은 계약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해경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인양업체를 얘는 뭐 취소하고 얘랑 계약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언딘 때문에 돌려보낸 게 맞죠. 네, 나중에 이제 보면 그것 때문에 돌려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언딘 그 금양호에 대해서 사고 당시 인양을 포기한 언딘을 다시 선사로 추천한 이유가 뭐냐고. 청해진 해운에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당시 계약은 인양이 아니라 선체 수색 계약이었다고. 말장난 안 해 또. 예. 인양까지 포함해서 계약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다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니까 다 포함된 계약인데 인양 계약이 아니고 선체 수색이. 그렇다고 얘네들이 선체 수색을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선체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입구에서 뭐 물건이 많아서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유가족분께서. 근데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선체 수색 계약을 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추천을 한 거라고. 얘기를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사고 초기에 언딘 다이빙배 반입해서 들어왔었죠.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그 허름한 다이빙배 투입 한 거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봤다고. 그 이종인 대표 거 그렇게 막았으면서 검토는 한번 해봤다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참 보기에 저 기가 차고 어이없는데 이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가 여러 장이에요. 근데 이거 그 보도 기사 그 신문 기사 해명 자료까지 중간 중간에 첨부를 해서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민간 구조 업체 언딘 관련 쟁점별 정리라고 해서 이런 쓸데없는 문서들 되게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언딘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잠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다 새로 샀잖아. 이게 아니죠. 이게 적어놨고 언딘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제안을 했냐고. 그러니까 언딘한테 독보적인 지위를 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제안했냐고. 저는 너무 웃긴 게 선주인 청해진 해운에서 언딘과 군안 구호 계약을 하였고 최고의 잠수사를 동원하여 함께 수색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간의 수색 구조 활동을 막은 적이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최고의 잠수사를 동원하여 가로 열고 업체를 뭘 적어놨냐면 유성수중개발, 금호수중개발, 항공해양구조협회. 언딘하고 다 관련된 업체들이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언딘만 들어간 게 아니네라고 보여져요. 근데 유성, 금호, 해양구조협회 다 언딘하고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월호 인양 주간이 이제 해경에서 해수부를 이제 넘어가잖아요. 5월 이제 초쯤에 언딘이 이제 비난 여론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바뀌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 내용이 정확한 경정에 대해 이제 광주 지원 진술 내용을 좀 보면 2014년도 5월 3월 이후 선체 인양 추진단의 상황이 어떠했냐고. 그러니까 언딘의 목포 사무실에서 자기가 상주를 하면서 민관 연락관 업무를 수행을 했다고. 당시 언론에서 해경과 언딘의 유착이 있다는 등의 보도가 지속이 됐고 사업자인 언딘 측에서도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면서 불만을 터뜨렸다고. 이 불만을 터뜨렸다는 게 이거 말고도요. 바지선에 가족들 좀 못 올라오게 해달라고 얘기도 했어요.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가족들 좀 제발 좀 그만 올라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참견을 한다 이거죠. 가족분들이 좀 막아달라고 이게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체 그 인양 반장 팀장이었던 정부수석국장의 과거 구원파 신도로서 유병헌 키즈였다는 내용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급기야 선체 인양 그 반장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저희 해경이 추진하던 선체 인양 업무도 더 이상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후 해양수산부로 선체 인양 업무가 주도권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5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제 그 인양 사무실이 목포에서 그 목포 항만청 사무실로 이제 옮겨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해수부 주도로 인양 작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5월 3일까지만 일을 이제 하고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 인양 추진 계획이라는 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띄었어요. 손을 띄었어요. 보통 이제 언딘이 5월 7일 날 인터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색만 계속하고 선체 인양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뒤로 해경이 5월 2일 날 작성한 세월호 선체 인양 추진 계획이라는 서류를 좀 보면 방침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양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 그리고 국내외 인양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이거 다 언딘이 하기로 애초에 처음에 못을 박았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다. 내외, 국내외 인양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런 내용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인양 방식은 인양 방안에 대한 검토 시작이 4월 18일부터 됐다고 하나 16일부터 됐죠. 뻥이고요. 안전성 강화 등 이유로 언딘에 그 의한 제거 방식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대국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조선 3사, 삼성, 현대사모, 대우를 시행사로 진행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조선 3사라는 대기업을 앞세운 신뢰성 확보 차원의 결정으로 그 타이탄이나 이런 이제 회사의 협조하에서 제거 방식을 포함한 모든 인양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양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해경청의 책임하에 군한 그 계획업체인 언딘을 주축으로 인양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여기 써놔요. 현행법에서는 인양을 해수부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사가 조선 3사로 변경된 만큼 책임 부처인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세월호 침몰 초기에는 안 일했나 봐요. 현행법도 안 일했나 보죠. 언딘이 이제 인양을 포기한다고 하니 현행법에서는 해수부가 인양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해수부가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써놨어요. 이거는 정말 웃기는 상황이, 웃기는기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든 구호든 인양이든 전담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됐던 회사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띵가먹을 건 다 띵가먹으라서 결론적으로 인양은 해수부가 해? 이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제 현행법이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언딘이 인양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법을 어기고 자기네들이 언딘을 밀어붙였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게 있고, 더 이제 웃긴 건 인양 작업은 실종자 수색이 종료될 즈음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 그동안 준비했던 건 뭔가요, 그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써놔서 홍보 계획이라고 해서 외국 군한 전문가 등과 함께 가족에게 인양 계획 등 사전 설명할 거라고. 예. 사전 설명이 그전에는 없었나 보죠. 하기사 제가 그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죠. 가족들한테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계속 잘 이제 그 인양 계획을 짰으면서 언딘이 이제 인양에서 손을 뗀과 동시에 이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라고. 이런
서류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뭐 섬사로 해서 넘어갔고 해수부한테 이제 공이 넘어갔어요. 이제 해경은 아니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게 보험 관련돼서요. 처음에 우리가 세월호 그 언딘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면서 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얘네들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군안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금액 그때 왜 100억이라고 해서 내용이 많이 나왔죠. 요거 이제 금액은 제가 메리츠 화재에 뭐 70억 정도 있고 그 해운조업에 30억 정도 해서 이제 100억 군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손주배상 책임 공제라고 해서 여객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보험금 가입이 되어 있는 금액이 1,033억. 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선주배상 책임 공제라고 해서 여기 이제 110억 요게 이제 그 군안에 대해서 있고 선박 공제가 36억 선원 공제가 6억 정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금액이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이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억이면 정말 보험금을 받으려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양업체 선정을 이제 그 보험사랑 논의를 해야 돼요. 선주랑 보험회사가 논의를 해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식 절차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해경이 갖다 꽂았잖아요, 언딘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언딘이 손을 떼고 나서 해양경찰에서 해운조합에 5월 1일 날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내냐면 그전에는 이제 전 내용이 없다가 청해진 해운의 군안 업체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한다고 해서 해운조합에 이제 그 팩스 내용이 있는데 이미 귀청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박종철이 문의한 거예요. 해운조합으로. 그래서 확인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박보험 주관사인 메리츠 화재가 선박의 추정 전손 요거는 이제 그 청해진 해운에서 세월호에서 손을 완전히 띄었을 때 그러니까 추정 전손을 결정하기 전까지 계약자와 메리츠 화재만의 사고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군안업체 선정이 이거 다 포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계약자와 군안업체 간 계약 과정에 대하여 일체 정보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언딘 뭐 계약 체결이나 이런 걸 자기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부로 조합은 2014년도 4월 18일 메리츠 화재로부터 계약자와 군안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를 사본을 전달을 받았다고. 그제서 이제 메리츠 화재를 통해서 자기도 계약서를 확인했다는 거죠. 따라서 군안업체인 언딘의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 조합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언딘은 조합이 사전에 승인한 군안업체가 아님이라고 해서 보험료 지급 거절을 해요. 너네한테 100억 못 줘. 우리가 인정하는 회사 아니야. 5월 1일에서야 해경이 해운조합에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줬습니다. 해운조합이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군안업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해요. 뭐 보험 그 조건상 문제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언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을 했으니 얘네들이 손을 털고 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보험사의 금액을 얘네가 100억을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보험사랑 합의를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 24일 날이면 세월호 침몰 초기죠. 24일 날 해수부랑 장관이랑 면담을 하면서 보증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에 100억이 지급이 될 돈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사가. 근데 얘네들이 100억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회사면 굳이 해수부에 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군안을 다 했으면 어차피 보험사에서 돈이 지급이 되니까 그거 받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증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보험사나 이런 해운조합에 논의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100억이 아니고 애초에 최소 얘네들은 1000억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 1000억. 그러니까 100억은 그냥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은 얘네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종의 페이크였구만. 네, 그건 이제 페이크였고 그리고 이 1000억, 1500억, 20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도 세월호에서 인양을 이제 언딘이 손을 떼고 나서 정부에서 뭐 타이탄이나 이런 외국계 회사에 비용을 이제 의뢰를 했을 때 5월 중순쯤에 나온 금액이 1500에서 2000억이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100억만 얘기를 했죠. 보험금 얼마. 그러니까 이 1000억이라는 거는 우리는 모를 때예요.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최소 1000억 정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라는 거를 굳이 그 해수부에 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받을 돈이었으니까. 요 1000억이라는 거는 글쎄요, 어떻게 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파파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법 바꿔서 조난된 배들을 건지는 거를 독보적으로 해서 주식을 상장을 하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1,000억이 반드시 얘네들한테는 필요한 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얘네들은 배국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해경 인사 발령했을 때 김윤상한테 문자 발송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2013년도 3월 15일 날 그 김윤상이 받은 문자예요. 부총재님 근본 정부 인사에서 김석균 차장님이 해경청장이 되셨습니다. 정권 초기와 구조협회가 창립된 해에 자체 청장이 되셔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받은 게 있고, 그 같은 해 2013년도 4월 23일 날 해양경찰청 인사 발령 안내입니다. 해서 해양경찰청 뭐 차장 최상한 기획조정관 김광준 뭐 경비안전국장 이춘식 점점점에서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중소군원업체 사장한테 해경이 인사 발령 안내까지 문자를 이렇게 친절하게 발송을 해준 내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또 하나가 그 언디는 선물 발송 명단이 있어요. 요 명단, 이게 뭐 대게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송이버섯 대게 발송해준 명단 중에서 일부 좀 이제 특이한 사람들을 좀 뽑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강릉 폴리텍 때야 그때 학장이었던 민병국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딘의 자본금에 대해서 정부 자금이 한 30%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 모태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 창투사 회사들의 직책은 모르겠어요. 대표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오플럭스 그리고 보광창투 이엔이베스트먼트 그리고 대경 창업투자에 있는 사람들이 명단이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다 매년 선물을 보냈어요. 왜 언딘 김윤상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쭉 있어요.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 왜 4대강이 재료 납품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 포스코에 뭐 하는 사람인지 직책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포스코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차모 씨가 있고 송파 세무서 사람하고도 친한가 봐요. 그리고 국민은행 지점장, 우리은행 지점장 에도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박사들한테도 이제 보낸 게 나오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세 사람의 그 머리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딘이 어디 선물을 보내는데 튀어나온 이름들 중에 어떤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뭐 개연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부 자금을 넣었던 그 창업 투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명단에.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한 건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스폰서라고 돼 있어요. 백모 씨. 그리고 또 이모 씨 가로 열고 스폰서 청와대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김모 씨 가로 열고 스폰서 그리고 한나라당이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그 뭐 진술조서 내용에서 나왔는데 바른정당의 김모 위원회 보좌관이 이 김윤상 사장의 매제랍니다. 그 김모가 뭐 김무 뭐예요? 이름을 다 그냥 얘기를 할까요? 네. 김영우 의원. 아 지금 국방위원장이. 네, 보좌관 허청회 씨라는 분이 김윤상 대표의 매제라네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렇게 자료에 스폰서라는 게 나오는데 예. 청와대 비서관, 네.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스폰서라고 했다고 하면 네.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니에요? 이건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인데. 그러니까 언디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황당한 게 저런 자료를 검찰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건데 저 자료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이거 빨리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요. 예. 모든 원흉은 이명박부터 시작됐고. 예. 그때 그 청와대 이제 요런 분들이 스폰서셨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장을 한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명박 정부랑 참 크게 관련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폰서가 실제 이렇게 명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거 특이 사항이 웃긴 게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해경의 이제 세월호 수색구조 관련 쟁점 사항 대응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딘에 대해서 유착 관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하나 좀 이거 보고 정말인가? 이런 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5월 2일 날 JTBC의 수색에 요때 이제 그 5월 2일이면 그 전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JTBC에서 4월 28일 날 처음 발견된 시신 언딘으로 성과 포장.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첫 시신 언딘이 발견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제목하고 그 4월 29일날 민간 잠수사 언딘 모든 일을 비밀로 하자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직원 시켜줄 테니까 말하지 마. 이제 요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고 말일날 4월 30일날 시신 인양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 JTBC에서 이제 손석희 사장이 방송을 해요. 5월 2일날 뭐라고 적어놨냐면 JTBC와 수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의를 했대요. 해경하고 통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손석희 사장은 5월 2일날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사과하고 손석희 사장이 사과했대요. 그리고 언딘을 지켜주자고 언급을 했다면서. 그리고 적어놨어요. 사실일까요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저기 그 해경 측에서 뻥친 것 같은데요. 달래주려고. 그 수색구조 과정 쟁점사항 대응 자료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손석희 사장이 사과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맞을까 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해경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제 7회에 언딘 관련돼서 이제 솔직히 방송을 하려고 하면 더 있는데 대략 더 해라. 우리는 코아를 또 언딘으로 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군 세력에 대해서. 군 세력에 대해서는 뭐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자료가 워낙 오픈된 게 없어서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또 많아서 코어가 또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일단 언제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장기 레이스로 왔습니다. 언딘 관계자 여러분들 몇 분은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너 떨고 있니?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고 뭐 팟캐스트로 나가고 그러는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언딘의 공식력을 위해서 들먹이는 걸 보면 자기네 일종의 자회사 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유착이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또 뭐 외부적으로 보면은 다른 유착들이 연결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비리?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냥 비리가 아니고 뭔가 한 몸통인 같은 느낌 같은 거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7회 정도 방송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거겠지만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그 모든 원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일어난 사고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사고는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접근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 들어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들여다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가 있고 필사가 돼 있는 이 과정을 쫓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때문에 지침을 불법 변경했는지 보려고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에서 문서를 검색했고 어제 파일로 남아있던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표 시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 설명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면서도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겠다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록 내용입니다. 10월 20일 고엽제 전후에 10월 21일 통진당 해산본부 등 보수단체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 성명 날짜와 신문 광고 계획이 적시돼 있습니다. 모두 예정대로 실행됐습니다. 사흘 뒤엔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비판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데 역시 적힌 대로입니다. 집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국민을 갖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참 옳지 못하다. 앞선 9월 30일엔 KBS, EBS 등 공영매체 동원도 강조합니다. 이후 KBS 메인 뉴스의 관련 보도는 2건에서 36건으로 급증했다고 KBS 새 노조가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왜곡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화이트리스트,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죠. 11월 회의록에선 어린이 위인전의 좌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질타합니다. 전태일, 채 개발화 등이 소개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교과서가 VIP, 즉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지만 청와대 대신 교육부가 진두지휘하라는 지시도 확인됩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무대 뒤에서 총지휘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은 피하려 한 겁니다. 5.18 당시 군이 작성한 상황 일지입니다. 당시 군은 광주 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라고 적었습니다. 5월 20일 밤 11시 화염 방사기와 소총에 별도로 장착해 탄환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높이는 유탄 발사기 M203 등으로 폭도를 제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511 분석반은 이 부분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고쳐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7공수여단이 수류탄과 대전차 로켓인 66mm로 TNT 등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탄약 소모가 과다하다며 아예 종류와 수량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작전 초기부터 진압이 아닌 사실상 대량 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이라는 문건에는 무장 헬기, 불확실한 표적의 공중사격 요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강력한 공중 화력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됩니다. 군은 최근까지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보안사는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공식 문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오랜만에 일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줄여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베 폐지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베 폐지 청원이 결정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검색어랑 연관이 있어요. 검색어에 계속 일베 검색어에 보니까 사촌,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명절에 가면 친척집을 가잖아요. 이 친척집을 가면 꼭 자고 있는 뭐 사촌, 누나나 동생의 모습을 뭐 일베 형상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그런 식의 인증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로는 뭐 이제 우리가 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뭐 성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이트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베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타인의 몸을 그렇게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해서. 이게 일베라는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신고하면 자기들이 이 일베 회원 특성상 조금 쫄지 않을까요? 이게 일베가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일종의 저는 풍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베라는 것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건 배설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일베가 정말 사라져 버려 그러면 그 각종 게시판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끼리 또 어떤 다른 커넥션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든 포탈에다가 어떤 뭐 그 카페를 하나 열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형태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베 애들을 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해커들이 여기를 뚫으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게 못 뚫는데요. 그러니까 해커들 중에서도 일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그거 아니고 방화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럼요, 국가기관인데. 그래서 예전에 딴지일보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거를 캡처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말고 예전에 일베를 누르고
일베가 화면이 뜨는 것을 캡처를 쭉쭉쭉쭉 하는데 그거 하나가 딱 걸린 게 국정원 홈페이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를 들어가는데 국정원 홈페이지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자료로. 그래서 일베는 국정원의 하부 조직이다. 국정원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트위터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자칭 그 해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대요. 그럼 국가기관 맞네. 야, 포탈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 자체의 트래픽이라고 하죠. 방문자 숫자가 정말 좀 국가적인 규모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치관이 없는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일배한다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좀 지들 마이너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처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배를 의심하는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명박근혜 국정원에서 만든 사이트가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양보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일베의 회원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절대 반지, 절대 시계를 준다거나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쓰임새로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돌리기 위한 사건이 나는 것도 일베고. 특정한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을 털어준다거나 하는 그 느낌도 일베가 하는 짓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뭐 전에 뭐 소란 내신에 뭐네 얘기했지만 그건 약간 좀 성인들의 문제 같은 것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베 같은 경우는 정말 초등학생부터 정말 폐륜적인 그런 주제를 갖고 상당히 뭐랄까 좀 저질 컨텐츠가 올라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청원하신 분들 그 의견대로 일간 베스트를 법적으로 걸려면 걸 수 있어요. 어떤 미푼 양속에 뭐 반한다거나 이런 걸 걸어서라도 이 사이트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일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홍준표 같은 자들도 보면은 성향 자체가 일베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의 그 인권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이트를 어린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들락거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죠. 혐오라는 감정을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의 하나라고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이렇게 계속 스스로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일베 같은 곳에서 봤던 컨텐츠가 다루고 있는 혐오 표현들이나 이런 혐오 감정 자체를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일베의 그 유저 수가 지금 꽤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형적인 일베 유저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저도 한번 그래서 가입을 하려다가 좀 이게 막 마지막 버튼 누르기가 되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내 그렇죠. 정보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입은 하지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베 하면은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각종요 저녁 시간대라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늘어두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집 기한이 10월 25일까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싶다. 이분들이 만든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31-410-0416 416 기억저장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16 기억저장소 후원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416 기억저장소 그리고 031-410-0416으로 또 역시 전화 주시면은 후원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뭐 가장 참혹했던 참사의 유족분들이 민주시민교육 주로는 이제 안전교육 안전할 때 무슨 사고가 나면 대피해라 이런 거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인문학적인 도찰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어쨌건 어렵게 만든 자리니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 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저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19번째 시간. 지금까지 언디를 총 몇 회쯤 했죠? 한 10회 이상. 오늘까지 7번 했고요. 네. 그 시즌 1에는 4번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어떻게 됐건 간에 오늘은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언딘 최종회. 자, 오늘 순주님이 해주실 이야기들 주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언딘 그 직원들 급여 받은 거, 현장에서 일해서 받은 돈에 대한 급여 금액하고 세월호 가입되어 있는 보험 관련돼서, 그리고 그 언딘 이제 그 인양을 포기하고 나서 해경들이 이제 작성했던 서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그 언딘 직원들의 급여 이제 총 청구 금액이 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86일 정도 됐는데, 그 뭐 김천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사에도 나왔어요. 86일 정도 일한 걸로 해서 일당이 이 사람이 203만 원 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했었죠, 이 사람이. 86일 일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 청구를 한 내역이 있고, 장병수 이사 같은 경우는 일당이 이제 137만 원이었답니다. 일당이요? 일당이 203만 원. 일당. 네. 그래서 86일 일해서 1억 7천만 원. 예, 그리고, 예, 장병수 이사 같은 경우에는 86일 정도 일했는데, 이 사람이 일당이 137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예, 1억 1,700만 원. 처음 시작부터 말로 막히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어이가 없어요. 실제 청구 금액입니다. 그래서 언딘 직원들만 급여 청구한 게 16억 원이라니까요. 그 네, 100 며칠 동안? 예. 그 양반들은 그냥 배 위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그죠. 86일 동안 이제 바지선 위에서 이제 일했던 그 일당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현장 기사도 있고 챔버 운영 기사도 있고 기술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제목은 그렇습니다. 직책이나 이제 맡은 업무들은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당이 매겨졌고, 이제 예, 청구 금액이 이렇고, 이사 하득복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박영모 이사도 마찬가지고 19일 정도 일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일당이 136만 원 해서 2,600만 원 정도, 예, 19일 일해서 2,600만 원을 벌었답니다. 대리 김성범 대리 같은 경우 일당 역시 136만 원에서 17일 일했는데 2,300만 원 정도. 뭐 이 사람이 설계 도면 정보책이나 뭐 일을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차장이나 뭐 이사 뭐 대리 이런 일반 직원들까지는 다 일일이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일당을 청구를 한 게 총 16억 원 청구를 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박승도 그 금호수중개발 대표 있잖아요. 이 사람 일당도 같이 청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현장에 85일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일당이 137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1억 1,6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급여로. 그리고 이대권 유성수중개발 대표, 이 사람이 그 공호영잠 수사가 소속되어 있는 군안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람도 침몰 현장에 계속 상주를 했다고 해서 급여를 85일 일해서 일당 137만 원 해서, 예, 똑같이 1억 1,600만 원 정도 청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협력업체 사장들의 월급까지 챙겨줬던, 예, 이렇게 이제 지급이 청구된 내역이 있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외에 추가적으로 좀 뭐 연결된 내용은 아닌데, 아니거든요. 그런 유혹은 빨리 뿌리치고, 내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고 뭐 정권을 빨리 가져오고 싶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혐오를 조장하고 뭐 반인륜적인 콘텐츠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요, 민주 진영에 있는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김여진 씨하고 문성근 배우 그 합성 사진 같은 그런 저급한 거 있죠. 그 자리에다가 이명박, 박근혜 얼굴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하하는 그 포스터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도 같이 조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박근혜, 이명박 얼굴을 넣을 수 있냐고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그런 정도의 어떤 저급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베를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를 한 사람 자체를 고발하고 처벌하는 거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대요. 지금도 가능한 거죠. 그런 처벌이. 그 게시물 올리는 사람이 사촌 그 여동생이나 누나들 신체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즉시 처벌을 하면 벌금 1,000만 원까지 줄 필요도 없어요. 벌금 500만 원씩만 때려봐요. 걔들 부들부들 떨걸요? 돌아가지고.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나와도 부모님이 와서 무릎 꿇어요. 분명히 이게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거는 세월호 아이들 오뎅. 예. 그것도 일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심리학자가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아마도 심리전단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심정 같으면 법이 없는 나라 같으면은 예. 그런 자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고요. 예. 얼굴을 땅에다가 놓고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싶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인륜적인 그 사상과 범죄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총기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총기 소유하게 되면 다 죽어요.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런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 그 팟빵 게시판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악플 달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악플이 이런 악플은 있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을 막 욕했더니 국민의당 지지자가 와서 욕하는 경우. 그 뭐 정당한 자기 방어죠. 예를 네.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시장 이렇게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또 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일베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얘 일베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예. 연매도 있죠. 그 느낌을 보면서 일베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부정적 이미지가 이제 하나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정말 찌질하고 못나고 이상한 새끼들은 다 너 일베한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사이트가 민주주의 원리로만 따지면 홍준표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로만 따지면 자연히 도태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면 그런 패륜적인 사이트는 저는 그게 불법성이 아니라도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사공조 같은 거 해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닷컴에서도 그거를 안 받아준다는 저는 생각을 안 들거든요. 근데 없애는 방법과 아까 말한 그 나쁜 짓을 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같이 하고 아니 일개 국가의 정당도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해산시켜버리는 그런 국가에서 말이에요. 사이트 하나를 불법성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빨리 청와대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청원의 숫자를 20만까지 늘리면 20만 맞죠? 네. 늘리면은 분명히 청와대의 핵심 담당자이신 수석들 중에 몇 분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명절 한 주 쉬고 나오신 우리 손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월호 엄마들, 특히 기억저장소 엄마들 나오셨고요. 명정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절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그 세월호 사건 같은 유가족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벌써 8번째 명절이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때 며칠 전에 나간 방송에서 4.16 기억교실에서 시민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인데요. 이게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주로는 프로그램상 수요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월역하던 거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 그때 폭식투쟁 그런 것도 다 일베 쪽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나오는 것만 보면 그 뒤에 다 국정원이 있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위원회 여기에서도 한번 다뤄봄직한 곳이 저는 일베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청원이 들어가서 청원 숫자가 20만? 20만이 돌파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백악관하고 약간 비슷한 시스템인데 청소년 범죄자들 처벌 강화? 여기 30만 정도가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민정수석하고 뭐 시민사회수석 또 뭐 장하성 정책실장인가? 이분들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더라고요. 조국 수석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법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계도 이런 게 먼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일베가 지금 사회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폐악 사실은 그게 범죄행위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를 지나쳤죠. 일베 자체를 폐지하는 거 이전에 그 유저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안 되는 어떤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이. 일베들 논란 뭐 지금 최근 몇 년 만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문 대통령 참수 부대 모집 논란이 가장 컸었죠. 참수 부대요?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죠. SBS나 KBS, MBC 등의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으로 올리는 것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촌 이거는 사실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지인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완전히 그 신고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베가 오늘의 유머라든지 여기 대항으로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꽤 커진 대형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일베가 갖는 이 부정적 이미지 원래 목적이 뭔지 난 궁금해요. 처음에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어떤 레지던트 과정에 있던 의사가 취미생활로 인터넷에서 있는 게시물들 중에 그 재밌는 걸 모아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걸 다른 게시판으로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져서 이제 회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걸 기업화시켰는데 폐륜적인 컨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 운영자가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게 돈이 되니까 폐쇄할 수도 없고 그냥 운영하자니 자기 신원이 노출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른 업체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사는 지금 이 그 일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혹시 이름이 KCIA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UBH라는 회사고요. 대구에 있습니다. 그 킹덤 오피스텔이라는 데 봉모동에 있는 회사고요. 이성덕이라는 대표이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때 왜 그 일베 사이트의 건물이 또 뭐 국정원과 연관이 있는 건물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국정원 일베의 관계성을 한번 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국정원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국정원이 일베를 운영했다는 이런 방식의 의혹이 아니라 일베라는 사이트를 일종의 기지 삼아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출발 지점처럼 활용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때 그 김하영 댓글 개입 사건 있었을 때도 그때 일베 사무실이 있던 그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 국정원이 일베를 안 만들었을지라도 스멀스멀 자기 거화했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계속 튀어나오는 증거들에 의하면 우리 어버이연합 회원 할아버님들 같은 분들한테 국정원 직원이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줬대요. 카톡하고 이런 거를. 그래 깔아주고 조작돼 있는 가짜 뉴스들을 회원들한테 쏘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들이 그거 뭐 읽고 다시 누구한테 전해주고 이거 사실 우리가 의심했던 게 아이 노인네들이 이게 쉽게 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동 전송해주는 기능을 설치를 해놨대요. 노인네들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보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전화번호 있는 카톡으로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중간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PC가 되는 거지. 할아버지들 스마트폰이.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거를 아마도 계속 관리를 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국정원 같은 아주 첨단 조직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가 보안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일베하다 걸리신 분들이 있었죠. 국회에서. 김진태. 박근혜도 뭐 일베를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의 절대 우세.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뭐 좋게 표현하면 꼰대 정당,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수구 적폐 정당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 패잔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달콤하지. 그쪽에 가서 우리 김진태 뭐 전두환 땅크 뭐 그런 찬양 일색의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가벼운 거죠. 거기서 김진태가 무슨 악행 막말 딱 하고 나면 일베에 가면은 우리 김진태 의원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게 올라오면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달콤한 유혹 같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베화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아무리 그게 무슨 뭐 정치 보복이네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식에 반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지